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남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남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걸까요?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지만요. 방역 수칙은요. 여전히 코로나를 막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금리 오를 수도 있다. 미국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발언에 증시가 출렁거렸다. 어제 우리나라는 휴일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기 과열 안 되도록 이런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다 파장이 커졌죠. 증시가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긴축 신호탄 전망에 나스닥은 급락했다. 홍콩, 대만 증시 약세다. 물론 그 이후에 약간 진화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 왼쪽에는 정의용 우리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옆에는요.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입니다.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하죠. 웬만하면 악수 좀 하면서 찍을 텐데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사진만큼 냉랭했던 15개월 만의 만남.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장관이 15개월 동안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한일 외교장관 한미일 회담 후에 20분 회동했습니다. 통역 꼈으면 10분이네요. 말한 건. 대화에 물고 텄지만 현안들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만났다. 이런 느낌도 좀 묻어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당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임명 강행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 강행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인 거죠. 김부겸, 김호수 청문회 앞으로 올 청문회도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줄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이 코로나의 습격 5월이 불안하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 영국발 변이 확산의 초비상이고요. 다중시설 근무 5만 명 검사 명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에는 가족 모임도 많고 이동도 많은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거 굉장히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야당도 칭찬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아주 매우 드물죠. 지난 4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좀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의 장관 후보자는요. 야당으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진행됐지만요. 그 사이에 칭찬이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 보고서 큰 문제 없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여행비. 여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
뭐 공약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제안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청년들에게 뭐 세계 여행비 한 1,00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휴대폰 찾아라.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백신이 힘이다. 그렇죠. 코로나19를 막는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백신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이 두 가지 내용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청문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고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나 여당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고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밀어붙이기가 부담이다. 그 전처럼 장관 후보자, 임명, 청문보고서 채택 이런 거 밀어붙이기가 영 부담스럽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 인물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두 명으로 약간 초점이 두어진다는 거죠. 중진 의원 한 분의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탈피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야당은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일단 부적격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야당의 논평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기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인식은 이제 버리시고 과연 이 정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를 두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야당은 저런 반응이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도부의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당 새 지도부 첫 시험대가 된 임박노.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명 장관 후보자의 성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새 지도부의 고민, 어느 방향에서 지금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여기 보겠습니다.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단독으로 채택을 할 땐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이죠. 독주 모양새, 이게 그동안 지적을 받았는데 이 모양새가 난다. 그리고요, 청와대 검증을 거친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친 후보 난색을 표하면 원팀 기조가 훼손될까 우려도 된다.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현근택 전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정말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전 같으면 특별히 고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자녀들 남편과 동반 학회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문화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학회 참석하고 이럴 때는 이제
가족 데리고 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비용을 이제 따로 내기 때문에 그 문제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논문 나온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예. 논문 문제 물론 그것도 남편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송영길 당대표도 내로남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고치겠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뭐 변화 혁신 얘기했기 때문에 세 분 다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도 뭐 전화는 좀 받긴 했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 누가 뭐 어떻다라고 의견 표명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가장 큰 고민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고민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박준영 후보자나 노영호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세종시에 뭐 분양받았다는 건데 예. 공무원들 분양받은 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세종시 공무원 잘 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있는 분도 이제 분양권을 많이 주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라 그 당시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건 거고.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거고요.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문제이긴 예. 합니다만 사실은 그걸 뭐 집에서 쓰려고 그만큼 많이 샀겠는가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제가 예. 봐도. 왜냐하면 그래서 해명이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실수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다 살려고 쓴 거다. 쌍질레를 8개나 집에서 쓰진 않잖아요. 예. 8개 중에 2개 집에서 썼다라 그러는데 나머지 그럼 6개는 어떻게 했느냐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 저거는 약간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또 본인 문제보다는 부인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고민은 그래도 조금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메스 후보는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 지금 현구택 전 부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가장 큰 고민 대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약간 엄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퀴리 부인 얘기 뭐 이런 것까지 나서 오히려 지금 평가는 역효과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엄호성 발언이요. 아무튼 지금 여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네. 박찬환 교수님께서 일단 언론에서는 3명의 후보가 등장을 하고요. 현구택 전 부위원장은 그중에서도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고민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예. 지금 야당과 여론의 이러한 이 공격을 공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로남불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당의 요구를 갖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뭐 차라리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어떤 도덕성 부분은 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직무와 연관된 분야의 도덕성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직무와 연관돼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기부지 않습니까? 예, 과기부. 그런데 연구자들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전문성은 논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이 남편과의 공저, 물론 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지만 남편의 논문이 대다수가 다 부인과의 공저다. 물론 같은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연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승진에 영향을 안 미쳤다, 뭐 같은 분야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만 예.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를 갖다가 총괄하는 예. 그런 분야인데 이런 전문성에 논란이 생기면 직무 윤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박준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바다상에서 밀수도 막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이게 뭐 몇십 점이라면은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천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뭐 아무리 싼 걸 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걸 샀냐, 싼 걸 샀냐가 문제가 아니라 벼룩시장에서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천여 점 되는 거를 갖다가 외교 행랑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판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직무와 연관돼 있는 부분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부분은 모르더라도 예. 이 직무와 연관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두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예. 아니면은 민주당이 야당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사퇴 공고를 하면은 청와대가 자연스럽게 예.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박찬환 교수님 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인사 검증 청와대에서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검증을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의 문제점이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철저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의 그 소위 SNS에 그 도자기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놓쳤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놓친 거죠. 그러면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직계가족, 특히나 부인이나 예. 이런 부분에는 도덕성 검증이 도대체 있었느냐 아. 이런 이제 논란이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인사수석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좀 개선점들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뭐 세평을 갖다가 듣지 않겠다 뭐 정보 개입을 갖다가 최소화하겠다 그랬던 것들이 예. 현 정부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서 예. 좀 다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뭐 세평 이런 형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내용들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것에 거리두기를 좀 했거든요. 엄격하게. 그 바람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십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난 4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면 임명이 되겠죠. 자, 여야의 칭찬 세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4명이 대표적으로 소개됐는데 뭐 간단하게 내용만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7대 인사원칙 위배 사안 전혀 없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온 분이다. 위로 가겠습니다. 같은 생각이다. 나도 깨끗한 분이다. 깔끔한 공직 생활에 경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칭찬이 나온 거죠. 그만큼 뭔가 공직자로서 한 30년 정도 되는 공직 생활을 했는데 잘 걸어오신 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흠이 없이 공직생활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윤준명 의원님께서 뭐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본연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바람직하냐?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 주요 내용을 갖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여기 입에 대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성 부분, 뭐 개인 신상 부분에서 뭐 지적할 게 없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다른 후보자 얘기를 꺼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야당 의원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청문회 하면서 저 정도 칭찬을 여야로부터 들은 사람이 없죠. 천연기념물 수준, 희귀종 수준이죠. 네, 7대 음주운전, 위장전이 뭐 등등 자녀 뭐 이런 거 필수 과목이다시피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경덕 그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는데 딱 하나 지적이 됐죠. 이마트로부터 선물 명단이 2번 올라가 있었다.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네, 근데 본인이 부인했고 일부 신문에는 거론이 됐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받은 바 없다. 받은 바 없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받아도 사실 뭐 그 한우하고 뭐 그 꽃감인가 받았다는데 그거 뭐 안 받는 게 더 좋지만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30년 공직자 생활을 저렇게 투명하게 했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들었죠. 근데 제 경험
기자로서 관청 출입해 보면 예. 저런 분들이 희귀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아, 많습니까? 많은데 지금 이상한 사람만 자꾸 찾아가지고 장관을 시키려니까 그렇죠. 장관들 장관 대표님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서 안 뽑고 다른 데서 그렇죠. 뽑냐, 이 공직자들 말씀이네요. 30년 이상 한 사람들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부인들도요. 그 상당히 뭐 밀수하고 뭐 이런 거 엄두도 안 내요. 굉장히 부인부터 장관들이 달라가지고 예. 저희들이 보면은 퇴직하신 장관 부인한테 저희들 인사를 90도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하게 나라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상식. 어린이날 아이 보기 부끄럽지 않고 내일 모레 어버이날 부모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어. 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이잖아요. 수천 점을 뭐 거의 외교 행랑에 들어오고 또 논문이라든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옛날에 가보면은 그 전날 호텔방 문 잠그고 보고서 쓰고 예. 비행기 안에서 고치고 예. 귀국하자마자 사무실에 보고 바로 하는 게 그게 출장입니다. 근데 가족 동반해서 어디 소풍 간 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어느 신부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예. 내용을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예. 인간성은 좀 나쁜데 수술을 아주 잘하는 의사. 예. 인간성은 좋은데 수술 실력이 좀 별 볼 일 없는 의사. 예. 여러분들은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습니까? 다들 만장일치로 인간성 문제하고 수술이 더 기술이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 했대요. 예.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직자들의 도덕성 못지않게 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직업관리로서 노사문제 전문가고 품격도 다 갖췄잖아요. 예.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능력이라도 좀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식이 어긋나다고 하는 저 과기부나 해양 장관이 그만큼 능력에 대해서 뭐 설명이 나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논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아. 대통령이 저는 두 분은 미안하지만 낙마해야 되고 꼭 시키려면은 예. 그 능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 세종대왕 때 뛰어난 황희정성이 19년 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하자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있었죠, 근데 논란이. 시켰잖아요. 예, 예.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시키려면은 대통령이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려 한다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요. 아무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뭐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부겸 벼르는 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등등을 따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요새 이슈가 됐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 그런 분위기다. 뭐 이렇게 기사는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요 문제 제기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민주당 당대표를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전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정원장 전직 민주당 의원이고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사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서서 행안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굉장히 공세적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공세적인 입장이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는 김부겸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도덕적인 면을 따지겠다 이런 부분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이렇게 압류되고 뭐 이런 압류됐다는 것들. 점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해프닝성에 가까운 것이고 본인의 예.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수차가 많기 때문에 예. 34번인가요? 그건 좀 이해하기 30번이 넘습니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수치이기 때문에 그건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은 나머지는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예. 입장을 묻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도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에게는 정책적으로 총리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아니면 부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소신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게 된다 그러면은 또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아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저희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요. 이번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내각을 통해 가지고 일괄되게 해왔던 게 뭐냐면은 예. 선거 앞두고 지난 정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 되시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또 뒤에 다루겠지만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이 예.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은 예. 정부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공정성 문제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 이른바 공세 포인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는 거. 그리고 선거 앞두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걸 아예 못을 박을 그런 질문들을 하겠다는 거군요. 오늘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보다는 그 부분에 초점이 두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진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방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현금 지급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잇따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소개돼 있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낙연 군 전역 때, 그러니까 제대할 때 3천만 원 뭐 이런 거 주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대학 진학을 안 한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정도 주는 거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현금이죠. 여당 대선 주자들 일단 뭐 공약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아이디어 정도 차원의 최소한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요. 시대를 못 읽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비판, 뭐 선심성 뭐 낚시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또 어쩌면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더 나을까?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한번 해보는 그 생애 경험이 저는 훨씬 더 큰 교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사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뭐 가볍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력한 여당의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정책과 연관된 발언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에게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천만 원 장만해드렸으면 이거는요.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제대할 때 3천만 원. 아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현근택 전 부위원장. 아무래도 두 분이 좀 토론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도 제 SNS에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제는 이 공약의 어쨌든 선심 공약의 단위가 1,000만 원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전에 허경영 씨는 이제 억대죠. 그러니까 조금만 격차를 좁히면은 제 생각이 비슷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세계 여행 1,000만 원을 말이 좋게 표현해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무슨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이런 얘기죠. 대학생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 세계 여행 갈 때 견문을 넓히고 거기에 삶에 무슨 이득이 되는 것을 취하고자 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떤 나이대에서의 문화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그냥 갔다 오는 것처럼 된 것이고 여행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대학 여행 한번 가보고 이게 트렌드가 된 것이지 거기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처럼 얘기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거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아이돌 공연을 좋아하고 그런 콘서트 가는 게 그 세대에서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해가지고 그걸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지원해야 될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심한 얘기 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건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3천만 원을 나중에 사회 출발 자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제 군에 지금 복무하고 있는 징집된 그 2030 20대 청년들이 그냥 봉급을 그만큼 아예 급여를 그렇게 그렇죠. 급여 형태로 지금 하사 같은 경우에 부사관으로 이제 지원 입대한 경우에는 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기본급이 180만 원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보단 좀 못 미치겠지만은 기본급을 그에 맞는 수준으로 병으로 복무하시는 분들도 향상시키는 것. 이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고요. 그걸 그냥 3천만 원 이렇게 일시불로 준다? 이거는 약간 개연성이 떨어지지만 전 그래도 어쨌든 그 방향성에서는 옳은 논의라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은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것까지 국가에서 무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계 여행비는 예를 들어 무상인데 그거 앞에 수많은 다른 비용들도 그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건 굉장한 사치제 같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필수 기본제 같은 것들을 다 무상화하겠다는 것인지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자, 현근택 전 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제안성 발언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어떤 제안성 발언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저도 뭐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에 거의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얘기에서 사실은 이제 제대하고 주는 것보다 논의의 고민의 지점이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군 제대했을 때 어쨌든 취업에 우선권 주는 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문제인데 저도 그게 아마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이 더 낫겠다. 실제로 지금 급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 지금 하사 얘기했지만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한 뭐 7, 80% 정도 맞춰주면 제가 보기에 18개월 다니면 아마 뭐 저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해결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에게 세계 여행비. 그렇죠. 요게 이제 아마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의 지점 어디가 있냐면 이 얘기를 했던 자리가 고졸 취업 지원자 자리였어요. 그렇죠. 고졸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 지원을 할 거냐 문제였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온 거냐면 사실은 대학을 가게 되면 각종 정부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이 될지 2,000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간 사람은 어쨌든 장학금이든 아니면 취업이든 이런 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고졸 나온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게 없다. 그럼 불평등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에 간 사람들은 국가 혜택을 받는데 대학을 못 간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이쪽은 대학을 안 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받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그거에 한 지원의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지 주된 고민 지점은 그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학을 간 사람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뭐 기숙사 들어갈다든지 아니면 학자금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취업할 때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안 간 사람은 그런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행비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 방식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이지 저걸 뭐 이걸로 뭐 공약을 하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차, 그러니까 대학을 간 사람은 지원을 받는데 못 간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은 저는 뭐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뭐 시청자 알기 때문에 제가 깊게 지적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대학 가지 않겠어. 해외여행 갔다 오겠다. 그래서 1,000만 원 받고요. 갔다 왔더니만은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마음 바뀌면 그땐 또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환수할 겁니까 그거를? 세계여행 갔다 온 돈 뱉어라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정책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 차라리 이재명 지사가 가볍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진지하게 뭐 이렇게 설계된 것처럼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이거는 뭐 약간 웃긴 사람 되는 겁니다. 제가 봐도 뭐 진지하게 뭐 설계될 것 같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었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학을 안 간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자격증 취득에 뭐 학원비를 받았는데 대학을 갔다. 당연히 그걸 환수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학을 가서도 장학금 혜택도 받고 다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주된 고민이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이 아니라 대학 가서 받는 때 받는 혜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혜택 못 받는 거를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 부분에 있는 게 주된 거다. 제가 보기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이 자체가 아마 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항목의 문제, 뭐 세계 여행비냐, 뭐 저녁 뭐 지원금이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정부가 돈이 넉넉하면 주면 되죠. 그러나 항상 문제는 빡빡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살림이.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우택 정부위원장 이 금액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이게 단위가 벌써 조 단위로 가는 돈들이 나옵니다만 계산해 보면은. 이런 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될까요? 아까 그 군대 문제, 제대했을 때 3천만 원 문제는 결국은 이제 사병의 급여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마 이제 모병제랑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모병제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중소기업 정도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뭐 하사라든지 장교연금은 더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군대가 지금 어쨌든 징병제 하에서든 뭐 좀 어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쓰고 있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병들의 급여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거 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학 안 간 사람들이 지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누구나 얘기하기 싫어하지만 당연히 그럼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보유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는 어떤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아마 이런 비용을 쓰자고 얘기했을 때는 이 비용을 어디서 걷겠다, 어떻게 각출하겠다. 이 문제가 반드시 제가 보기에 질문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거에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게 뉴스를 많이 접하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뭐 금액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오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 대상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대 청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여당 대선 후보자들도 2030 세대에 호소하는 발언을 많이 하죠. 그 취지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대권 행보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역시 20세대와 관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모 찬스가 없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 여긴 단위가 좀 큽니다.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 미래 씨앗 통장 제도. 그러니까 출생한 이후에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한 20년 정도 뭔가 돈을 쌓아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1억 원이 되도록.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앞서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제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제안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또 장기간입니다. 한 20년 정도를 보고 뭔가를 한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씨앗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 박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지난 서울시장 경선 때 나경원 후보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세균 전 총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20대, 30대, 흔히 이제 2030 세대가 부모님 살던 것처럼 공부해서 취업하고 돈 모아서 아파트 마련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뭐 서울도 아니고요. 수원에서 좀 살만한 아파트 살려고 그러면 8억이 넘어가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8억이라는 아파트를 도대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많이 수원에서 올랐다는 그렇다는 거죠.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아예 부동산은 접근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흔히 열애도 포기하고 3포 세대, 8포 세대 이렇게 붙이는데 청년들이 부동산에 접근을 못하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돈 빌려서 연끌해가지고 주식 갔죠. 주식값 올라가니까 주식도 접근 못하니까 연끌해가지고 이번엔 코인 갔고 코인도 비싸서 못하니까 무슨 이상한 도지코인이니 이런 투기성 코인으로 가고 거기다 세금 매기려고 그러니까 너네 해준 거 뭐 있는데 우리한테 돈 뜯어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양극화, 예. 교육의 양극화, 그다음에 부의 대물림의 양극화, 이런 부동산의 양극화가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갖다가 성실하게 하라고 하려면 뭔가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소위 주택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자금이라든지 뭔가 시드머니를 갖다가 주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아이디어가 지금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1억 1,700만 원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시드머니 그래가지고 1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고민들은 이게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게 완성형이라고 저는 절대로 안 봐요. 미래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희망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줄 것인가? 그게 돈의 문제인가? 시스템 개선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되는 문제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사회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지금 청년들이요. 일자리도 힘들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결혼도 꿈 못 꾸고 저출산 더 심각해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돈뿐인가? 돈 말고 시스템까지 같이 고민해서 종합적인 미래를 위한 설계를 지금 들어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이런 이 사회 초년생에게 1억 원 이 구상은 기본 자산 이런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당 대권 주자들이 세뱃돈 주듯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난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 좀 나은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 3명의 여당 대선 주자들의 어떤 제안 구상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제일 나아 보인다. 이재명 기사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대학 안 가는 사람. 이낙연 대표는 제대할 때 3,000만 원. 완샷으로 줄고 끝나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그래도 신생아 때부터 20년간 1억을 만든다니까 연 따지면 한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한 45만 원, 46, 7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은 적립식 통장으로 좀 운영해서 주식도 할 수 있고 채권도 할 수 있고 현금 예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하면은 20년 동안 부모랑 같이 아이랑 같이 해서 뭔가 좀 다른 거보다는 저는 나눠주는 건 좀 반대합니다만은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 좀 눈을 뜰 수 있게 우리 금융 문맹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찍 때부터 주식하고 배당하고 같이 기업에 유망한 기업 ESG라고 그래서 환경, 지배구조, 도덕적 투명한 회사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교육. 저는 딴 거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표만 바로 노리는 게 아니고 일자리죠. 일자리. 지금은 기왕에 취직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에 대해서는 문호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정년이 길어지면 기업에서 직원을 늘릴 수 없으면 신규 못 하잖아요. 일자리를 늘리는 거 그리고 또 공항이나 이런 일회성 투자하지 말고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렇게 고용 많이 하는데 투자를 하는 일자리 이런 거를 대권 주자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세뱃돈 나눠주는 것만 하니까 저는 좀 비판합니다만 그중 저는 정세균 총리가 좀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분께서 각각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재명 지사의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이낙연 전 대표의 사회출발자금,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 기본 자산이라고 표현됩니다. 각각 평가가 다른 게 이 부분은 좀 많은 분이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는
뭐 방향성은 좀 뭐 그렇고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의 이 방향은 이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결이 다르게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저분들이 앞으로 저 갖고 경쟁하는 순간부터 저는 허경영 씨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상 개념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지만은 예를 들어 20대에서 72.5% 남성에서 나왔던 오세훈 시장의 저력이 저런 거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런 거 하나도 언급 안 했습니다. 누가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공약했겠습니까? 그거 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선거에 다가갔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 유세차를 열어주고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젊은 세대는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역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저거 안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이 키워드 정치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제가 그때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했지만은 뭐 그냥 어디 그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그 단어 몇 개만 나열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것 아니면 저런 1,000만 원대 금액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할 것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오히려 저런 공약은 그때 저희 당의 나경원 의원께서 하셨지만은 그것 때문에 큰 반향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실패 모델인데 저걸 따라간다고 하는 게 저는 황당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아니 최근 트렌드를 좀 읽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가면 저분들요. 저거에 더해가 좀 있으면 키워드 열거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 AI 붙이고 무슨 뭐 4차 산업 붙이고 하면서 그럴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이제.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얘기들이 나와서 소개가 좀 돼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의문들이 많이 남아있다. 언론들이 좀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죠. 다뤄보겠습니다. 친구가 가져간 휴대폰 포렌식.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 사망 원인이 나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강변 대학생 사망.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의문점, 뭐 미스터리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족 오열 속에 발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뭐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국민 참여 청원이 있었는데 30만 명 넘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블랙박스 등 분석 중 친구의 휴대폰은 분실 상태. 그러니까 이 숨진 대학생과 같이 있었던 이 친구의 휴대폰은 분실 상태. 그리고 지금 포렌식에 간 거는 이 숨진 대학생의 휴대폰인데 이건 친구가 가져갔다고 돼 있죠. 부검 결과는 이달 중순에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라진 친구 폰을 찾아라. 한강공원 대대적인 수색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민간 구조사, 시민 뭐 20명도 자체 수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정근택 전 부위원장 뭐 변호사시니까요. 일단 자꾸 이제 거론되는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 2개 얘기가 나오고요. 2개의 휴대전화. 그리고 부검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아마 휴대전화는 지금 친구 같이 있던 친구 나중에 깨보니까 뭐 없어졌다 해서 집에 왔다 그랬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들이 많잖아요. 뭐 아버지 옷을 버렸다 그러기도 하고 신발 그래서 결국 근데 휴대전화를 지금 돌아가신 손군의 휴대폰은 본인이 갖고 간 거고 본인이 휴대폰 놓고 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대폰 포렌식을 했을 때 뭔가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만약에 갖고 갔는데 만약에 친구가 뭘 삭제했거나 뭘 했을 때면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카카오톡 기록이라든지 이건 남습니다. 그리고 구글 위치를 꺼놓지 않으면 어디로 갔다는 것까지 남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해서 뭐 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사고가 났는지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과연 이제 휴대폰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휴대전화 포렌식해도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뭔가 자기 거 아닌 건 알면서도 뭐 삭제했거나 했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요즘 휴대폰에 다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든요. 그러니까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부검. 예. 부검이라는 건 지난번에 했을 때 일단 상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닌 것 같다 그랬으면. 예. 근데 부검했을 때도 이래. 예를 들어 사망의 원인이 뭐 익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이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만약에 뭐 물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떻게 빠졌는지 예. 그거까지는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부검을 해도. 왜냐하면 부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몸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망의 결과, 원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익사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외부적인 충격이 만약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외에 어디 예. 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아마 경찰이 CCTV라든지 아니면 이걸 제보해달라는 것도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검만으로 예. 결정적인 어떤 사망의 그 사고의 원인까지는 못 밝힐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그렇다면 지금 머무를 수도 어쨌든 그 핵심적으로 아마 이제 많은 의문을 갖는 게 이제 친구 같이 있었던 친구가 그래도 예. 알지 않겠느냐 부분인데 예. 그다음에 옆에서 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 아마 저는 계속적으로 결국은 아마 알리바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걸 입증하려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언론이 보기에든 아니면 경찰이 보기에도 예. 의심할 여지 없을 만큼 해명이 예. 나와야 돼요. 근데 약간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도 경찰은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은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사라진 휴대폰, 그리고 부검 결과. 뭐 일단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구택 전 위원장. 이 숨진 대학생의 아버지가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좀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진정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은 아마 이제 수사를 뭐 이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찰이 수사 주체는 맞거든요. 예. 나중에 이제 아마 이건 아마 6대 범죄에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기소하거나 이럴 때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사망의 원인을 뭐 못 밝히거나 이랬을 때는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좀 보강을 그렇죠. 하라는 보강 거죠? 수사도 할 거고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사망의 원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은 예. 수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두 번 정도 보강 수사 할 것 같은데 그런 예. 면에서 제가 보기에 뭐 검찰의 진정서를 넣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집중도 돼 있지만 예. 또 그리고 검찰이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송치된 다음에야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진정서를 넣으면 검찰이 우리가 진정도 들어왔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 검찰이 움직일 근거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약간 뭐 물론은 송치된 다음에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만 송치된 다음에라도 보강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럴 때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진정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보강해야 되든지 이 부분 명확하지 않다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진정을 많이 넣고요. 그렇게 넣는 경우에는 또 안 한 것보다는 예. 효과는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튼 뭔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포렌식 결과도 좀 기다려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검 결과, 구체적인 내용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국민 61% 백신 맞겠다. 그럼 61%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일단 61%만 맞겠다는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런데 접종자의 90% 이미 맞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효과를 좀 보신 분들이죠. 주변에 권유할 것이다. 약간 격차가 나죠. 맞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권유할 의사가 있다라는데 10분 중 9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10명 중에 6명 정도만 맞을 의사를 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접종 의향이 3월 조사, 그러니까 61%는 4월 조사거든요. 한 달 전 조사보다는 6.6%포인트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걱정이 더 많아졌다는 뜻도 되죠. 거부 이유는 이상 반응 우려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게 84%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좀 더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3월 1차 조사 때보다는 6% 조금 넘게
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받지 않겠다는 응답은 19.6%인데요. 이거는 3월보다 6.7%포인트가 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더 생긴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4.1%로 많았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어떤 지나친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백신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들을 일단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자, 뭐 빈도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백신 접종 후에 굉장히 심각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의 힘. 괴산 집단 감염 속 접종자만 음성을 낳았다. 그러니까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는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충북 괴산의 이쪽 가운데 보겠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에서 지난달 9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23명 가운데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두 가지 모습인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러면은 정부도 고민할 지점이 많이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걱정에 접종 의향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봤습니다. 자, 보상 좁은 문을 넓혀줘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인과성 증명은 쉽지 않은데 정부 보상 기준은 원칙만 강조하고 있다. 연관성 없다. 명백하지 않으면 보상폭을 넓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명백하게 연관성이 있다. 이때만 할 게 아니라 명백히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움직여라. 다르게 보자는 거죠, 지금요. 자,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 접종 뒤에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접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인도에서 지금 뭐 쓰나미라고 할 정도로 감염 확산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이제 변화를 하면서 언제 우리나라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 쓰나미가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물론 뭐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있다면은 좀 접종률을 갖다가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데 지금 이제 노인층, 고령층 대상으로 지금 접종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건씩 뭐 사망했다, 뭐 반신불수됐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중증으로 보이는 이상 증상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근데 그냥 확률로 보면은 수십만 분의 1이거든요. 지금 350만 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 이렇게 중증으로 뭐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사실은 열 손가락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분의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백신 접종 들어올 때 백신 접종할 때 80%가 넘었습니다.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61%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백신 선택권이. 화이자만 기다리고 다른 백신은 안 맞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변이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 국민들의 어떤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기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의료 과실을 과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바꿨냐? 의사가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과실로 죽인 게 아니다. 피해를 입힌 게 아니다. 이거 입증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을 인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없다. 이거는 정말 100% 다른 이유로 죽었다. 또는 다른 이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정부가 돌봐주는 게 지금 이러한 백신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갖다가 넘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백신의 선택권이 있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로
마치 의료과실 문제처럼 접근하듯이 연관성이 명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연관성 자체를 갖다가 따지는 그 수준을 갖다 최대로 낮춰가지고 100% 연관성이 없다 이런 거 아니면은 다 보상해 해줘라. 네, 그래야지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사람이 예를 들어 건강이 다쳤는데 보상을 뭘로 해줍니까? 돈이라는 건 편의상 이제 하는 거고 저는 결국에는 지금 수십만 분의 1의 확률인 것도 맞고요. 예. 백신에 대한 위험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어서 퍼져나간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건 현 집권 세력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10년 전에 뭐 했냐면요. 10만 분의 1도 아니고 단 한 건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 사례를 가지고 단 한 건도 없는 걸 가지고 시위를 일으키고 반정부 투쟁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확장된 어쨌든 개념을 갖고 있는 집단인 것처럼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거 과학적 데이터를 보고 믿으세요 이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는 과학적 데이터가 없었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인들이 뿌린 씨앗도 약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냥 이건 사실 거의 다 받아야 된다. 거의 다 열어줘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받겠습니까? 딴 데 돈 써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묻는 거고 국가가 무슨 보험사입니까? 보험금 안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보험사입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큰 문제입니다. 정무택 전 부위원장께서 지금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발언 요청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 광우병 문제와는 관련 없는 거고요. 예. 백신 부분은 제가 봐도 아마 두 분 얘기에 저도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의료 심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인과성 입증을 이제 환자 보고 하라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인과성이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뭐 명확치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박 교수님 얘기에 100%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이게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게 아니면 병이 문제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해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국가가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그렇죠. 해라. 그걸 못하면 보상하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과성이 있는 경우만 보상을 해주고 인과성이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한 게 저희들도 뭐 재판에서 많이 겪는데 이제 산재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업무와의 관련성. 예. 대부분 이제 그 산재 당하신 분들한테 입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무도 많다, 예를 들어서 과로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예. 그렇다고 해서 다 질병 걸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이 질병과의 연관성은 더 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의 영역이고 의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고로 인한 건 모두 책임지겠다 이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질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상심이 들어가면 인과성이 입증되면 보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인과성을 어떻게 넘어가냐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의료사고는 이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예. 이 백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열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로 인한 사고가 뭐 수백만 명, 수천 명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백신으로 인해서 혹시 사고가 나도 국가가 책임지겠구나. 이 확신이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 원칙을 지금 얘기하지 말고 예. 법이 있으면 바꿔야죠.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저는 관료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건 관료들은 절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 나중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국회가 이건 법을 바꿔야 돼요.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예. 저는 법을 바꾸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보상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들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악용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범죄에 동원된 비트코인, 올해 2건 가운데 1건은 마약 대금으로 사용이 됐답니다. 비트코인 판결문을 한 900여 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답니다. 2년 전엔 사기범이 절반이었는데 지금은 마약 대금. 이거 뭔가 조치 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표가 있어요. 올해 비트코인 관련 범죄 유형을 보면요. 마약 30건, 사기 16건. 이렇게 뭔가 여기에 지금 악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범죄 화폐된 가상화폐, 왕서방 황치기하고 대학생은 마약 구매. 그러니까 외국인,
중국 국적자들 말하는 거죠, 중국에. 그러니까 와서 돈을 이렇게 환치기를 하고 마약 구매에 사용된다. 이거 좀 그러니까 계좌 추적이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다. 이게 뭔가 지금 이게 검은 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이거는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요. 그렇죠. 정부가 지금 손은 놓고 있는 사이에 예. 가상화폐가 범죄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음란물 뭐 이런 게 다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자산으로 인정 안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래도 계좌 추적이나 그 가상화폐가 현금으로 바뀔 때 흐름은 알아야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홍길동 아버지처럼 자식으로 인정 안 하는 건 좋은데 홍길동이 나가서 사고는 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룰은 정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 주무 당국도 없어요. 금융위, 뭐 총리실, 뭐 다 예. 기관 다들 자기 거 아니라고만 해요. 그래놓고 내년에 1월부터 세금을 20%씩 물린다고 하거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뜩이나 우리나라 범죄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저런 범죄가 자꾸 커지면 예. 사회가 혼란하고 선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정부가 빨리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되 예.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없던 거란 이유로 지금 그냥 보고 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악용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